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부터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세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곳곳에 전쟁, 갈등, 그리고 교역의 둔화, 긴축 정책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했었죠. 그것도 잠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전공법, 어떤 꾀나 모략 없이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경제대회입니다. 우보천리,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2024년의 시작, 우직한 소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삶의 깊이를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잔나비가 부르는 작전명 청춘 들으시고요.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의 경제 짚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내겐 큰 꿈이 있었지. 전장을 이끄는 영웅이 되는 꿈.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꿈. 어른이 된 오늘 내게 세상이란 것, 어릴 적 그리던 꿈속 전쟁터구나.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영웅이 되려 선포한다 작전명 청춘. 배틀 넘어갈 때 하루가 흘러갔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니 난 문제없어. 거칠게 몰아치는 폭풍 위에 굳고 시에 여기고는 있지만 제자리에 맴도는 기분 난 문제없어. 어른이 된 오늘 내게 세상이란 건 어릴 적 그리던 꿈속 전쟁터구나.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영웅이 되려 선포한다 작전명 청춘. 불어오는 바람 앞에 불꽃들이여 우린 모두 타오르는 젊음이기에 흔들릴 수 있어. 그래 무너질 수 있어. 일어나라 작전명 청춘. 나의 젊은 날.
증시 황. 살만한 세상 수요일에는 경제 흐름을 짚어봅니다. 컴퓨터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 아시죠? 지금 이제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칩 설계 기업이 됐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어떤 분야를 주목해야 될지 신한투자증권 곽상준 지점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모든 청취자분들도 좋은 일 많은 새해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런데 지점장님 신상에 좀 변화가 있으시다고요? 아, 네, 정보센터에 근무하다가요. 네. 이제 광화문 센터로 이동을 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더 역할이 점점 커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요, 어젠가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 67조 원, 영업이익 2조 8천억 원. 이거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좀 작은 수치 아닌가요? 네, 대략 약 한 1조 정도 수준으로 예상보다 좀 떨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분야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매출이 크게 나오는 분야는 3가지인데요. 반도체가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갤럭시를 만드는 그 휴대폰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이 3개 사업부가 가장 큰 사업부인데 그 중에서 사실은 그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벌 때는 엄청나게 버는 사업부가 반도체 사업부예요. 네. 그리고 이 반도체 사업부도 2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메모리라고 불리는 저장 장치를 만드는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를 제작해주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메모리 사업부에서 D램은 조금 개선이 됐는데 개선폭이 좀 작았고요.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는 여전히 좀 침체였습니다. 회복되는 미래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침체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실질적인 내용에서 좀 충격을 줬던 건 뭐냐면 반도체를 제조해주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습니다. 예. 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했냐면 이번에는 흑자 규모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한 1조 정도도 흑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쪽에서 적자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그러니까 분야에서요? 예, 반도체 제조죠. 근데 반도체 제조를 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몇 개 없습니다. 물론 뭐 그 개수로는 여러 개가 있는데 TSMC 같은데요? 예, TSMC,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그 UMC, 그리고 또 인텔 이런 곳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요즘에 이제 곽강을 받게 되는 모두에서 말씀하셨던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TSMC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순서로 삼성전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이후로 AI 반도체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열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네. 근데 그 엔비디아도 좋고 또 다른 그 GPU를 만드는 AMD도 기대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GPU 칩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파운드리는 굉장히 바쁠 거야. 그래서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파운드리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적자가 오히려 3분기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 그러면은 이 반도체 기업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흑자 전환 언제쯤 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전반적인 흑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흑자는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만 따로 뽑아서 흑자는 물론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년도와 내후년도까지를 바라본다면 기존의 과거 좀 쉬었던 디지털 디바이스의 수요가 다시 내년부터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는 이제 열풍이 불고 있는 AI 쪽은 서버뿐만 아니라 컴퓨터 쪽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I 컴퓨터의 특성은 뭐냐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장착해야 된다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전일 그 실적 발표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야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많이 안 빠지는데 2%대로 많이 빠졌느냐? 실질적으로 내용을 까보니까 기대했던 것을 완전히 미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떤 기대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가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게 일반적인 기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대 때문에 사실 주가가 사전에 좀 오른 것도 있었습니다. 8만 전자에 육박했던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실망감들이 이렇게 내려왔으나 그러나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 전망을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다라는 거는 여전히 동일한 전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는 더욱더 AI 열풍이 불 것 같은데 말이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AI 열풍이 불면 이게 IT 분야에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반도체 기업들 점점 좋아질 거다. 네. 지금 증시에서는 AI 관련해서 어떤 전망을 해야 됩니까? 네, 그 AI가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쓰는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이제 24년도에 저희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서버단,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AI 컴퓨터망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AI를 구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GPU와 메모리를 사서 그들이 그걸 학습시키는 과정이었고 23년도는 네. 그 이전 시대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것이 구체화된 게 23년도 후반이었고 그리고 24년도는 일반인들이 쓰는 AI가 나오는 시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컴퓨터 서버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이 전유하고 있었던 AI라는 공간이 일반인들에게까지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네. 조만간에 발표하게 될 그 챗 GPT의 GPT 스토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일반인들이 좀 쉽게, 손쉽게 마치 그 우리 모바일 폰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앱을 쓰듯이 AI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24년부터 펼쳐질 것이라서 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은 빅테크의 서버단에서 폭증했던 그 GPU와 메모리 수요가 일반 디바이스, 일반인들이 쓰는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그 모바일 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24년도에 아마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뜨겁다는데 말이죠. 핫한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게 한 30년 된 회사인데 컴퓨터 게임용 그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회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AI 반도체 지금 아주 선두에 올라서서 지금 모든 증시에 주목을 다 받고 있어요. 네. 그 AI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CPU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어떤 연산과 계산을 하면 아주 매우 정교하게 계산을 합니다. 네. 반면에 GPU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 눈이 여러 개 달린 잠자리의 눈처럼 그러니까 GPU의 G는 그래픽이죠. 네. 네. 여러 가지의 사물을 한꺼번에 포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AI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자료를 최대한 많이 읽어서 거기에 중간값을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그 물음에 유사한 여러 가지 수많은 대답들을 다 끌어모아 읽어내어서 거기에 중간값, 근사치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AI의 프로세스입니다. 최근의 프로세스라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연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읽어내서 그거의 중간값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CPU 중심이었던 컴퓨터 세상이 GPU 중심으로 AI 시대부터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검색의 세상이니까 그냥 찾은 거를 그냥 나열해 주기만 하면 됐었죠, 컴퓨터가. 근데 네, 그 중에서 최적의 답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컴퓨터가. 네. 차원이 그러니까 달라졌네요. 최적이 나오는 답이 나오는 과정은 인간이 여러 사람이 했던 얘기를 모두 모아서 그 중간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GPU가 중요해졌고, 근데 그러면은 GPU는 엔비디아만 만드냐, AMD도 만들고, 인텔도 만들지 않느냐. 근데 왜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냐? 엔비디아는 게임 GPU에서 선두 기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를 만들었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컴퓨터를 쓸 때 우리는 윈도우라는 것을 통해서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습니까? 네.
윈도우라는 우리가 OS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그 GPU를 돌릴 때도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쿠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쿠다. 요거를 개발을 했어요. 네.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어떤 기술자가 그 그래픽 컴퓨터에 접근을 하려면 쿠다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입력을 해야만 그 GPU를 돌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잡은 겁니다. 마치 우리 컴퓨터 윈도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을 했듯이 예. GPU의 OS인 쿠다를 그 엔비디아가 작성을 만들어 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먼저 엔비디아의 GPU를 찾게 되는 거죠. 네.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I 개발에 앞서 있는 회사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AI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회사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주식 투자, 그다음에 증권 투자, 금융시장에서는 현실화된 게 요즘의 현실이죠. 네. 그 챗 GPT라는 거 있잖아요. AI 네. 컴퓨팅에서 이제 챗 GPT가 유명한데 이런 게 이제 자꾸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또 수혜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GPU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GPU는 쉽게 얘기하면 한꺼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눈을 가진 망원경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포착을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사진을 찍었으면 그거를 기억하는 저장 장치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보다 CPU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메모리가 GPU 옆에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시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메모리의 판매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 이게 이제 그 메모리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 훨씬 빠른 메모리여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입출력이 빨라야 된다고 해서 전문 용어로 I/O 개수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풋 그러니까 아웃풋 그렇게 개수가 하려면- 많아야 된다. I/O. 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의 개수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GPU에 특화된 다른 메모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대역폭이 넘다 그래서 하이 밴드 메모리라고 해서 HBM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지금 제대로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하이닉스밖에 없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네. 네, 그래서 23년도 후반기 23년을 통틀어서 그 거래소 기업 중에 대기업 중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게 하이닉스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 세계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의 반도체에 못 올랐거든요. 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2024년 상반기 시장을 이끄는 중요한 화두가 AI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요새 그 AI 말고도 2차 전지나 바이오 분야도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바이오 분야는 오히려 조금 그 어떤 겨울나기를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그 종류들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차가 그 예전만큼 증가 속도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증가 속도를 예상하고 설비 증설을 한 2차 전지 업체들은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춘궁기가 한 올해 1년간 적어도 상반기 동안은 펼쳐질 수 있어서 2차 전지는 조금 지혜롭게 이 기간을 잘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바이오 업체들은 그럼 뭐 최근에 왜 이렇게 언급이 되느냐? 바이오 업체들을 얘기할 때는 금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뭐 그냥 큰 제약회사 우리가 소위 표현해서 빅파마라고 표현되는 그런 회사들은 금리가 높으나 낮으나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요즘 뭐 신약 개발의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심지어 앞서 AI 말씀을 드렸는데요. AI도 신약 개발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도 제약 관련 투자를 신약 관련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하고 제휴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신약 물질을 만들 때 AI를 통해서 그 신약 후보 물질을 선정을 하면 과거보다 몇십 배 빠른 속도로 신약 그 후보 물질을 잡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은 업체들은 그 어떤 생산품이 직접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연구 개발한 것이 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돈을 버는 게 없습니다. 다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끊임없이 필요한 게 바이오 업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업체들은
금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돈을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왜 최근에 바이오가 눈에 자꾸 들어오고 언급되고 귀에 들리느냐. 금리가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리가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에 어려웠던 바이오 업체들이 더 눈에 띄는 흐름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빅파마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자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신생 그 바이오 업체들을 지금 매입, M&A나 네. 그다음에 투자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거의 매일같이 투자 소식, M&A 소식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지금 상반기에 바이오 업체들이 좀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종합적으로 올 상반기 주식시장 전망 좀 짧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올해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금리는 점차 낮아질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자산 시장에는 훈풍이 불게 되죠. 이것들이 먼저 선반영된 게 작년도 12월 달이었고요. 작년도 12월 달에 너무 선반영돼서 지금은 소폭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금리가 내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된 투자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단 시장이 너무 급하게 반응하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라서 그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곽상준 지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여기서 난센스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한국이 석유를 수입하는데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수입해서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석유 수입.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 부릅니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교통정보까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 이제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아이가 됐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내 이름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 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너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옥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 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26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 성산대교 부근의 사고는 정리가 됐습니다. 사고로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었다 보니까 뒤로 정체가 길어졌는데요. 사고 정리됐지만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는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는 이촌동 부근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염창나들목 부근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이 정체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장진아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 속도 줄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고장차 소식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이분기점 부근 고장난 화물차가 또 천안 삼거리 휴게소 부근에도 역시 승용차 고장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통행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군자 분기점에서 군자 요금소 사이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2km 구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주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경제책사 전호겸 교수의 경제 인사이트. 살만한 세상의 경제책사 전호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경제 칼럼니스트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뉴스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앵커님 뭐 에르메스, 샤넬, 뭐 구찌 뭐 이런 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이건 뭐 최고의 브랜드들 아닙니까? 그렇죠.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로 유명하죠. 예. 그리고 뭐 만약에 굳이 선물을 여러 가지 선택하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를 받고 싶은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그런 네. 상표죠. 근데 오늘 할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우리가 흔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날 때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적인 게 회사 또는 브랜드거든요. 네. 이거 관련돼서 사실 좀 약간의 편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편견. 사실 뭐 그 가치, 성능은 뭐 브랜드 꼭 따라간다고 볼 수 없지만 그 브랜드의 힘이 거의 뭐 80-90%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택할 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품과 서비스가 똑같은 거라도 약간 그 브랜드나 또 대기업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나 다 알만한 브랜드면 더 좋아 보이고 네. 돈을 훨씬 더 많이 주더라도 그런 물건을 사게 되죠. 그런 거에 혹하게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향이거나 편견의 일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뭐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미국에서 아주 이제 흥미로운 좀 실험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서 유명 바이올리스트인 조슈아 벨을 거리 악사로 만드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조슈아 벨이 이제 자기가 그 유명한 사람인 걸 숨기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워싱턴 지하철역 앞에서 이제 연주를 하는 실험이었는데요. 네. 네. 조슈아 벨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4살부터 바이올린을 하시고 14살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데뷔를 하고 그 이후에도 뭐 그래미상도 받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런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네.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선 이분이 길거리에서 연주를 할 때
35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한 45, 6억 정도 되는 아주 엄청 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40분 동안 이렇게 연주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지하철역 앞을 지나간 사람이 약 1,000명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나가다가 연주를 구경하거나 들은 사람은 27명밖에 안 됐고요. 네. 그리고 1분 이상 음악을 들었던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 인사동이나 이런 거리 나가면은 그 길거리에서 악사님들이 그 자기 바이올린 이 케이스에다 팁을 열어놓고. 받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팁은 고작 32달러밖에 못 받았대요. 40분 동안 32달러 벌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실 바로 이 실험하기 이틀 전에 보스턴에서 본인 연주회를 했는데 그때 가장 싼 가격의 자석이 13만 원이었는데 네. 그것도 전석이 매진됐거든요. 예. 근데 이러신 분인데 가장 싼 좌석에 맨 끝자리도 13만 원 넘는 것도 표를 못 사시는 분인데 그날 하루 종일 40분 동안 그 40억 넘는 악기를 가지고 버신 돈이 우리나라 돈 4만 원 조금 들랑말랑이었던 거죠. 예. 아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브랜드가 유명한 사람도 막상 그 위치가 달라지거나 공연하는 곳이 달라지면은 그 가치도 달라진다는 거죠. 네. 조슈아 벨 하면 지금 50대로서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란 말이죠. 예. 제가 듣기에는 그 선율의 유려함은 아주 뛰어난 것 같다고 예. 저는 옛날부터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분인데 길거리에서는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데 우린 다 그 필터를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필터를 제거하고 봤을 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슈아 벨이 워낙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실험으로 유명해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력 일간지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또 한번 해봤거든요. 제1보에서 한번 했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제1보에서 한 거는 이제 국내 유명 대학 교수이자 국내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를 모시고 했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파리 음악원에서 공부도 하고 서울시향 수석 주자도 하시고 코리안 심포니 악장도 하시고 심지어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로만 구성된 슈퍼 월드 오케스트라에서 유일하게 한국인 단원으로 참가했을 정도로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실험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슈아 벨은 45억짜리 악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분은 얼마짜리 악기를 가지고 하신지 아세요 혹시? 더 비싼 거? 그 저는 진짜 세상이 참 넓다 생각하는데 이분은 70억 원이 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악기를 하셨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합니다. 지금 발음도 어려워가지고 못 외우겠는데 엑스알반 베르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거라서 일본에 가고 있는 거를 잠깐 빌려와가지고 했대요. 저는 사실 아까 그 45억 원도 굉장히 놀랍잖아요. 우리 뭐 강남의 아파트 45억 원에도 세상에 그런 비싼 아파트가 있어 이러는데 예. 무슨 악기가 45억 원이 이러다가 이걸 또 봤더니 70억 원이 넘는 또 악기를 보면서 참 세상은 넓고 비싼 것도 많구나 이런 생각했는데요. 우선 그건 그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거는 강남역에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강남역에서 똑같이 조슈아 벨처럼 40분을 연주했는데 네. 이때 강남역 6번 출구 앞에 섰는데 그때 이 6번 출구를 통과한 사람들은 약 9,500명이었대요. 한 10,000명 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에다 팁을 놔두고 한 사람은 21명이었고요. 총액은 16,900원. 미국의 한 16,900원. 절반 정도밖에 안 됐죠. 그리고 10,000명 가까운 사람 중에서 2분 넘게 서서 한 곡을 들은 사람은 5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물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강남역이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네. 1분 1초를 다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누가 바이올린 들으면서 좋다 이럴 만한 여유 가진 사람이 사실 몇 안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적게 듣고 이분의 실력을 알아본 사람이 없다는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네. 것 같더라고요. 조슈아 벨 실험을 한국에서 한 분은 피호영 바이올리니스트였죠. 예, 피호영 예. 씨였는데 대단한 분인데 이분도. 그 비슷한 결과가 항상 나오는군요. 비슷한 실험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실력을 알아본 사람이 아예 없었나요? 그래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9,500명 약 10,000명이었는데 딱 한 분이 이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앞에 가서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음악을 하시는데 왜 거리에서 하시냐, 본인이 좋은 자리나 좋은 음악회 할 수 있는 데를 추천해 주겠다 했던 분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을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유명 가수 모 씨의 해외 공연을 기획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획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 정도만 사실 알아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약간 좀 그 생각도 했는데 이게
10,000명 가까운 사람 중에서 가치를 알아보는 1명 정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확률을 네. 굳이 따지자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10,000명 중에 1명을 날 알아볼 걸 대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봐라 이거 9,500명 지나가도 1명 겨우 알아보는데 열심히 해서 실력 있단들 기회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결국 알아본 사람 1명이 있다는 거니까 물론 인내하고 실력을 키울 정도의 인내심과 내공이 있다면 언젠간 누군가는 알아보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이 실험의 사실 저는 편견과 이 브랜드 파워도 있지만 또 다른 인사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실력을 키우는 게 첫 번째 일이겠지만 그렇죠. 브랜드를 만드는 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브랜드 파워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크죠. 뭐 약간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그 다빈치가 그렸던 뭐 구세주라는 그림이 있었대요 예전에. 네. 근데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000밖에 안 됐었는데 다빈치가 그린지 몰랐다가 다빈치가 그린 걸로 알려지고 나서 그림값이 막 거의 400배, 500배씩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사람들 이제 브랜드나 어떤 누가 그렸냐, 누구의 노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후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명상과 브랜드에 혹하는 그런 편견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분야가 또 있을까요? 사실 너무 분야가 지금 실험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가져와야 될지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도 가장 우리들이 평상시에 많이 이렇게 좀 하면서 재밌는 사례로 와인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와인 관련된 실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네. 우리나라에도 많고 해외도 많은데요.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보통 마트나 편의점 가면 뭐 몇천 원짜리부터 1-2만 원대까지 아주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또 식당에 가면 또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뭐 언론 같은 거 보면 뭐 몇천만 원짜리 뭐 몇 억짜리 와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인이란 게 사실 뭐 품종이나 나라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이고 네. 또 요즘 뭐 워낙 뭐 편의점 가서 저렴하게 산다고 해도 와인이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이런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회사명이나 그 이름을 숨기고 테스트하는 거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관련 테스트 관련된 내용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여기서 잠깐 아까 저 일부 끝에 소개해드린 넌센스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석유를 수입해서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넌센스 퀴즈고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인과 관련했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관련된 실험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우선 소프트하게 시작하면요.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일반인 578명을 상대로 6,000원짜리 와인과 3만 원짜리 와인, 그러니까 거의 가격 차이로 한 5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네. 이거 와인을 가지고 상표를 숨기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걸 먹어보고 둘 중에 뭐가 더 비싼 와인 같냐, 네. 뭐가 더 맛있냐 했더니 무려 39%,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중에 이 비싼 와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오, 그러면은 39% 10명 중에 4명은 비싼 와인을 알아보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택일이었잖아요. 네. 그럼 기본 베이스가 50대 50이거든요. 근데 50대 50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맛을 못 알아본 거예요, 전혀. 예. 그래서 이거를 연구했던 교수님 말씀은 좀 너무 좀 과격하긴 한데 싸구려 와인이나 비싼 와인이나 맛은 똑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거예요. 전문가들도 속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 뭐 맛의 영역이라는 게 워낙 주관적이니까 뭐 이런 뭐 일반인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전문가조차도 여기에 속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케이스였는데 1976년에요. 파리의 심판이라는 와인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으로 1976년에 11명의 와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파리에서 프랑스 와인과 미국 와인을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이렇게 해서 각각 10병씩을 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뭐가 더 맛있냐. 네. 이래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다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레드 와인 1등도 미국 와인이고 화이트 와인 1등도 미국 와인이냐고. 물론 그 뒤에 건 다 프랑스가 했었는데 1등만 예, 미국 와인이냐고. 6대 4로 미국 제품이 더 많았죠. 예. 등수 10등 안에 맞습니다, 든 거. 맞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심사위원들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이러고 이거를 접한 사람들도 말이 되냐? 어떻게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더 맛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굉장히 의견이 많았대요. 거기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바로 이거야 하면서 했던 말이 프랑스 와인 너무 훌륭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면서 숙성된 맛에 먹는 거야. 그게 진정 와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방금 나온 와인 갖고 테스트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대회를 또 했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러고 사람들이 다 까먹고 있었거든요. 10년도에도 하고 30년도에도 하고 두 번 더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30년도에 또 리벤지 매치를 했는데요. 이거는 30년 후인 8회 심판이 30년 뒤가 2006년 5월 24일이었거든요. 네. 이때는 최고 와인 전문가들을 더 늘려서 18명을 모시고 1976년 5월 24일에 먹었던 와인과 똑같은 와인을 가지고 30년 지나서 숙성시켜서 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화이트 와인은 하지 않고 이제 레드 와인만 했는데 이거 했더니 1등부터 5등까지 다 미국 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오히려 미국 와인이 더 맛있더라 이런 네.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물론 이거는 블렌드 테스트기도 하고 사람마다 이게 이런 테스트가 나왔다 해서 미국 와인이 꼭 프랑스 와인보다 훌륭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그때 그렇게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심사위원도 대부분 프랑스 전문가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때 그래서 미국 와인이 굉장히 이제 평가가 높이 올라갔는데 말이죠. 이런 브랜드하고 명성을 알고서 먹으면 프랑스 와인이 좋다고 그쵸. 느끼는데 눈을 가리고 마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약간 맥주 회사들이 좀 억울한 게 있는 게 다들 우리가 이건 좀 우리나라의 맥주는 밍밍하다. 네. 맛이 없다는 좀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수입 맥주를 많이 사 먹고 예. 뭐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이제 재미있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국내 모 맥주 회사에서 2013년부터 6년간 22,300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국산 맥주 하나, 자사 맥주겠죠. 일본, 네덜란드, 미국 등 해서 5개 맥주를 가지고 하얀 플라스틱에다 맥주를 따라가지고 먹어보고 이게 어느 나라 맥주냐. 이 중에서 한국 맥주 무엇이냐 맞춰보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국 맥주가 제일 맛없는 맥주다. 이런 맛없는 맥주 선택하면 되잖아. 이 한국 맥주네? 이러면 되는데 이거를 사실 맞춘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2,300명 중에 5개가 이거는 미국 맥주고 이거는 일본 맥주고 뭐 이렇게 맞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네. 한국 맥주를 찾은 사람도 22,300명 중에서 딱 8명밖에 없었대요. 0.1%도 안 되네. 네, 0.00004%만이 찾았다고 하니까 사실 못 찾은 거죠. 이건 확률적으로 거의 한국 맥주가 진짜로 맛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쵸. 쉽게 찾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맥주가 우리가 생각보다는 맛있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보고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그 방송 기자 분들도 이런 실험을 비슷하게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드린 넌센스 퀴즈 정답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시는 모양인데요. 한국에 석유를 수입해서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힌트는 2글자입니다. 청취자 반응들 약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파워라는 것이 다르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허세를 찌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진 자들의 유희 또는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허세. 저는 듣다 보니 씁쓸하네요. 그래도 늘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9738님 의견이었고요. 0436님은 말씀 듣고 보니 편견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네요. 룰루전님 전 교수님 반갑습니다 하고 환영하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759님은요. 많고 많은 채널 중에서 살만한 세상을 만나 세상 만사 이야기 보따리에 풀리는 시간 저의 행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온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정답은 한 달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넌센스 퀴즈인데. 네. 자,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또 콜라 전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유명하죠. 사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코카콜라, 펩시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식업 전문 매체인 메시드가 2021년에 전 세계 36,000명을 대상으로 피사콜라가 더 맛있는지 시사콜라가 더 맛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데 네. 64%가 피사콜라가 시사콜라가 훨씬 맛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피사콜라가 맛있다는 사람 36%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거를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보통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피사를 좋아하고 나머지는 다 시사 콜라를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시사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1970년대 자기네 그 이름을 따가지고 시사 챌린지라고 해서 캠페인을 열었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펩시 챌린지. 맞습니다. 펩시 챌린지. 펩시 챌린지를 열었는데 그때 한 거에 뭐냐면 이 플라스틱 컵에다가 콜라를 양사 콜라를 따라 놓고 뭐가 더 맛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게 뭐 쇼핑몰, 대학 캠퍼스 아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심지어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이 피사의 의견에 말하면 52%가 피사 콜라가 더 맛있었다라고 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세요. 실제 콜라는 피사가 더 맛있어요. 절반 이상 사람들이 피사를 더 좋아 이렇게 해서 말을 해가지고 1983년도에 슈퍼마켓 판매에서는 이 피사가 잠시 코카콜라를 앞서는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2등 만년 2등 피사가 그렇죠. 1등 시사를 잠깐 앞지른 적이 있었군요. 예. 네. 그런데 그 오래 못 갔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앞지른 적 없고 아까 말한 이렇게 슈퍼마켓 판매만 잠깐 앞질렀다가 다시 원상복귀는 했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이제 브랜드라는 게 맛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딱 봤을 때 어떤 실험 봤더니 이 시사 콜라의 그 빨간색 콜라 캔을 보고 사람들이 더 기분 좋음을 많이 더 느낀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개인 브랜드 이미지나 네. 자기는 추억이나 이런 게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게 뭐 브랜드 뭐 대기업이 나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유명한 명품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작은 중소기업 살 수 있는 게 어떤 물품이나 제품을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꾸준하게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주면 어떤 그 제품 봤을 때 그 이미지 딱 생각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나 약간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뭐 그래서 로고를 많이 만들죠. 아니면 캐릭터, 아니면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색깔이나 그 브랜드를 쭉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브랜드나 그 색깔을 보고 자기가 그 맛이나 아니면 자기 경험을 녹여가지고 그 브랜드를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작은 뭐 카페라도 자기네만의 색깔이라든지 뭐 아니면 자기네만의 조그만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캐릭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걸 보면서 익숙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추억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송에 나올 때 이 네이비색 남방을 입고 다녀요. 네. 그래서 가끔가다 저 아시는 분들은 그 라디오 이런 창에다가 뭐 교복 입고 왔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저 색깔을 봤을 때 맞아 전호경 교수라는 사람은 저 옷만 입던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에 가장 유명했던 분이 스티븐 잡스의 스티브 잡스. 딱 그 보시면 그분 딱 스타일이 정확히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브랜드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음료뿐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에도 적용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보통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이 화질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이폰을 막상 화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서 굉장히 카메라 화질. 화질 맞습니다. 그 카메라 화질 관련돼 가지고 실험이 있었죠.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구독자가 한 1,650만 명 되는 유명 정보기술 유튜버인 마르케스 브라운리가 16개 기종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고 1:1 비교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 보여줘서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냐 해서 랜덤으로 쭉 했는데 이때 당시에 60만 명을 대상으로 2,100만 개가 넘는 사진을 각각 보여줘가지고 이걸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게 어떤 게 똑같은 사진인데 어떤 게 화질이 좋아 보여 이래서 했더니 우리 생각에는 1등이 아이폰일 것 같은데 1등이 생각지 못한 핸드폰이더라고요. 구글 픽셀이라고 해서 네. 구글 나온 픽셀 핸드폰이 1등이었고요. 그리고 쭉 해서 5위가 이제 삼성 갤럭시였고 아이폰은 이제 5위 안에 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가장 충격적인 거는 구글 스마트폰이 화질이 제일 좋은 걸로 나와가지고 좀 신기했고요. 별로 안 팔리는 건데. 그런 거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네. 지금 시각 11시 48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한 내 곁에 TV에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도심으로 정체 많지 않습니다. 정체되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체 길이가 길진 않은데요. 지금 정체가 가장 긴 구간으론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부터 동호대교 사이 시속 25km로 지나고 있지만 이 구간 제외한 나머지 구간으론 주행 여건 좋습니다. 하남 쪽으론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수서 일대 시속 20km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성남 쪽으론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가는 길로만 밀리고 있고 청담대교 남단을 벗어나면서 제속도 충분히 내며 지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흐름 좋을 때일수록 과속하기 쉬운데요. 과속은 모든 사고의 원인인 만큼 규정속도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아이폰 카메라보다 훨씬 카메라 화질이 좋은 휴대폰이 삼성전자 포함해서 5개나 있군요. 네. 근데 물론 이거 가지고 화질을 딱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예시도 있었다 정도로 그냥 재밌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사람들은 이미지와 브랜드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피사와 C사를 좀 다시 돌아가면은 1983년에 이제 피사가 C사를 잠깐 이겼잖아요. 콜라 전쟁. 그렇죠. 그래서 C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은 피사의 단맛을 좋아하나 이래서 본인들이 이제 본인 내부적으로 이제 블렌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맛을 바꿔보려고 해서 뉴 코크라고 해서 C사가 새로운 콜라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네가 이걸 딱 내가지고 1985년에 새로운 뉴 코크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더 단 걸로 더 달게 해가지고 피사처럼. 그래서 이제는 흥행을 하겠지 이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왜 맛이 이상하다. 옛날 콜라가 더 맛있는데 이거 왜 하고 있냐 이랬는데 분명히 C사에서는 자기네 내부 블렌드 테스트 했을 때는 기존보다 뉴 코크가 훨씬 맛있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낸 건데 사람들이 이거 왜 하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편지 오고 막 뭐 그 판매점 소매점에서 항의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봤더니 착각한 게 이제 보통 투명한 플라스틱 이제 컵에 넣어가지고 콜라를 먹으면 맛만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C사 콜라를 먹었으면서 어렸을 때 먹었고 이러면은 이 브랜드 관련돼 가지고 자기가 익숙한 맛에 대해서 약간 이 생각과 자기 경험이 다 녹아 있거든요. 예. 그래야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실제로 실험했더니 피사보다 C사의 캔을 봤을 때 소비자들 내가 훨씬 더 다양한 영역에서 강한 반응을 보였대요. 네. 근데 그거는 캔도 있지만 그 맛에 대한 그 익숙함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C사가 바꿨다가 다시 원상복귀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브랜드나 뭐 이런 회사 이미지라는 게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저 대기업이니까 저 유명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엄밀히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쌓아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안에는 시간이라는 축적된 시간이 들어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뭐 대기업이라든지 유명 브랜드만이 아니라 개인도 브랜드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죠.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정 색깔이라든지 특정 브랜드라든지 특정 캐릭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각인이 되거든요. 네. 소비자한테.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 브랜드나 명성은 내가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면 그 이미지가 박힐 때까지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식사하면 보통 집에 어머니들 음식을 잘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들 너무 음식을 잘하니까 식당이라 하면 잘 되겠다고 이런 말 예.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 어머니 음식 진짜 맛있거든요, 누구나. 예. 근데 보통 나는 식당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식당을 막상 했는데 잘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예. 맛으로 보면 1등일 수 있지만 그 외에 기타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 식당이라든지 상인 업종에서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브랜드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소상공인들도 다 해당되는 말이네요. 그럼요. 1번은 그 성능, 품질이지만 그걸 어떻게 선전하고 어떻게 그렇죠. 포장하느냐, 브랜딩. 야, 거기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 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좀 더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좀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필터를 끼고 제품과 서비스를 네. 만나기 때문에 필터를 한 번씩은 벗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실 똑같은 제품, 똑같은 서비스인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더 돈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알고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씩 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고민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호겸이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과 당첨자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석유를 수입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5일 닷새였습니다. 5일.
영어로 5일이기 때문에 닷새입니다. 네, 맞춰주신 분들 적지 않습니다. 8142님 네, 축하드리고요. 8502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로 경제에 관한 상식과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내일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화재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샤의 틱톡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